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어떤 분이 155mm 대공포에 대해서 다루어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더 일찍 다루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야 다루네요. 그 전에 앞서서 미국의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2월 7일에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대가로 미그 29와 수호이 27을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솔직히 저는 오히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전투기는 우리가 상대하는데도 큰 어려움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북한에게 핵무기나 미사일 또는 핵잠수함 기술을 넘기는 것보다는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전투기도 넘기고 이런 기술들도 같이 넘길 가능성은 있지만 전투기라고 해야 솔직히 상대적으로 구식기체를 넘기는 것만 해도 다행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지만 12월 9일에 있었던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아직 북한군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지금 쿠르스크에 있지만 아직 최전선에서 작전을 하는 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등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아직은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고작 미그 29와 수호이 27 정도의 기체라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전투기로 충분히 상대할 수 있고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우리 방공망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체입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최신 기종이 아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보유한 전투기 중에서 가장 구식에 속하는 기체를 넘긴다는 건 너무도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북한은 어차피 자신들의 전투기들이 너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했고 그래서 중국 등과도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최소 소량이라도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거라는 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하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미그 29나 수호이 27 정도의 기체는 우리도 충분히 예측했던 수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겁낼 이유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J-10이라던가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가 아닌 이 정도의 기체가 북한에 도입되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럼 다시 155mm 대공포 이야기로 돌아와서 155mm 대공포 이야기는 정확히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가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중에서 미래형 자주포 체계 발전 방향 콘퍼런스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표한 포병부대 공중위협 대응 체계라는 발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이건 우리가 당장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올해인 2024년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사업화가 가능한지를 검증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개발이 되고 있는 무기는 아니고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이 된다면 효과적인지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왜 우리가 155mm 자주포를 활용한 대공포를 개발하려 하느냐? 그건 실은 일본과 미국이 155mm 대공포를 개발한다고 하니 우리도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개발하려는 155mm 대공포와 일본과 미국이 개발하려고 하는 155mm 대공포는 상당히 다른 물건입니다.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155mm 대공포는 과거 독일이 개발하려 했던 155mm 대공포와 비슷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일본과 미국과는 다르고 독일과 비슷한 거냐면요. 우선 일본이 개발하겠다는 155mm 대공포를 이야기하자면요. 저도 일본이 개발하겠다는 155mm 대공포의 정확한 모습은 잘 모릅니다. 일본이 개발하겠다는 대공포는 무인화된 자주포 형태의 대공포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개발하겠다는 대공포는 정확히는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한 대공포입니다. 솔직히 155mm 포로 무인기를 요격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공포탄에 무인기도 감지할 수 있는 근접신관만 장착해서 발사를 하면 얼마든지 155mm 포탄으로도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에 반해서 미국이 개발한다는 155mm 대공포는 솔직히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모델보다도 더 개발이 어려운 모델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이 개발하려는 155mm 대공포는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공포입니다. 미국은 정확히 MDAC라고 다목적 포병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하려 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수송기에도 탑재가 가능한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자주포에서 HVP라는 포탄을 발사해서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HVP라는 포탄이 좀 독특한 물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원래 이 포탄은 레일건에서 발사하기 위해서 개발된 포탄입니다. 그런데 레일건의 개발이 실패를 하자 미국은 이걸 그대로 살려서 155mm 야포에서 발사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HVP탄을 가지고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이 HVP탄이 원래 레일건에서 발사하기 위해서 개발한 탄이라 전차의 날개 안정 철갑탄처럼 포의 구경보다 포탄의 구경이 더 작은 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155mm 포에서 발사를 해도 일반적인 야포탄보다 포구 초속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개발이 되면 엄청난 무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문제는 기술적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은 실제로 미국이 바로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한번 개발해 보는 거라고 보는 게 더 옳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가 개발하겠다는 155mm 대공포는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려는 모델은 과거 독일이 개발하려 했던 155mm 대공포와 상당히 흡사한 모델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도 영국에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패배시킨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 아시죠? 그런데 이 자주포는 독일의 KMW사에서 원래 KMW사가 생산하고 있던 PGH-2000 자주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PGH-2000보다 저렴한 자주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한 AGM 모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듈은 정확히는 자동화된 무인 포탄만 있고 차대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 구조에 한마디로 155mm 포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박서 차륜형 장갑차에 이 AGM 포탄 모듈을 올려서 개발한 게 RCH-155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과거 KMW에서 AGM 모듈을 한창 개발하고 있을 때 이 포탑을 활용해서 대공포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은 간단하게 포탄을 공중에 쏴서 원하는 지점에서 기폭시키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그럼 KMW는 이것으로 무엇을 개발하려 했느냐? 이 무기의 이름은 스마트 캠프 디펜스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실엠이라는 거 아시죠? 쉽게 이야기해서 적의 다련장 로켓이나 야포탄 또는 박격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대공포 시스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실엠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독일은 스카이실드라고 35mm 전방 확산탄을 발사해서 적의 야포탄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엠 종류의 무기는 방어 면적이 상당히 좁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 돔을 빼고는 대부분의 실엠이 방어할 수 있는 면적은 3에서 4km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스카이실드는 그래도 다른 실엠보다는 방어 면적이 넓지만 그래도 고작해야 4km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은 미사일 방식이라 방어 면적은 넓으나 문제는 미사일 방식이라 미사일의 가격 때문에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이고 특히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도 적의 152mm 야포탄을 요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사일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파편이 적 야포탄의 외피를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KMW사가 개발하려 했던 게 스마트 캠프 디펜스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야포탄을 요격하는 수단으로 155mm 포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존의 실엠에 비해서 방어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미사일 방식에 비해서는 저렴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독일은 가격 문제 때문에 이걸 개발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한지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하려는 시스템과 독일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목표는 같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 기본적으로 독일의 시스템은 포탑을 지상에 고정식 시설로 설치한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일반 자주포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게 기술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독일처럼 지상에 고정식으로 고정포로 배치를 한다면 개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되면 이동이 불가능하고 무엇보다도 155mm 포를 말 그대로 대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야포로도 사용하는 자주포로 적의 야포탄을 방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이 포탑을 고정식으로 설치하려 했던 건 어쩔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건 바로 포탑의 구동속도 때문입니다. 솔직히 일본은 155mm 포로 무인기를 요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격하려는 건 북한의 170mm 장사정포 같은 야포탄입니다. 이건 무인기를 요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그럼 왜 이게 어렵냐? 야포탄은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는 불과 수십 초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의 야포탄을 요격하려면 거의 대부분은 적의 야포탄이 가장 높은 고도인 정점 고도에 도달했을 때 요격을 해야 합니다.
그럼 반응 시간은 적의 야포탄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의 절반으로 시간이 더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발사하는 대공포탄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포탑의 구동 능력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포탑이 아주 빠르게 구동을 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목표 지점에 방열을 하고 포탄을 발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아예 지상에 고정식으로 포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리하면 포탑을 손쉽게 엄청나게 빠르게 구동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그냥 기존 자주포를 가지고 적의 야포탄을 요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주포가 적의 야포탄을 요격하려면 자주포의 포탑은 엄청나게 빠르게 구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빠른 방열을 위해서는 구동이 끝난 포탑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정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기존에 있는 자주포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기존의 차대로는 급격하게 구동한 포탑을 빠른 방열을 위해서 고정시키고 진동을 흡수하지도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 계획은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K9 자주포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신규로 생산을 하는 자주포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술 검토는 바로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자주포가 적의 야포탄을 요격할 수 있을 정도로 포탑의 구동 속도를 높이는 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일본처럼 무인기를 요격하는 거라면 이렇게 빨리 포탑이 구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적의 야포탄을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탑의 구동이 빨라야 하고 그리고 포탑이 목표를 조준하는 방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개발한다는 155mm 대공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아예 포탑을 지상에 고정하는 고정포로 배치하려 했던 건데 우리는 우리가 새로 생산하는 자주포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니 그게 과연 가능한지 기술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독일처럼 아예 적의 야포탄만을 요격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일도 비용 문제로 개발을 포기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자주포로도 쓸 수 있는 자주포로 적의 야포탄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독일처럼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게 개발만 되면 엄청난 혁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해서 LAMD라는 미사일 방식의 대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AMD는 적의 240mm급 이상의 대구경 방사포만이 방어가 가능하고 그 이하의 시스템들, 그러니까 170mm 야포나 아니면 북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2mm 방사포는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적의 대구경 방사포보다 이런 무기들이 북한에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최소 우리의 접견 지역에서는 적의 대구경 방사포보다 이것들이 더 큰 위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무기들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적이 보유한 포병 장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방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어보다는 원점 타격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차피 결론은 처음에 북한이 기습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적의 공격을 받고 나서 반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기습 초반에 적의 공격을 막아줄 수단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아예 별도의 시스템으로 따로 구축한다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적의 기습 초반에 적의 야포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의 배치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린 상태인데요. 그러나 만일 자주포로 그게 가능해진다면 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방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요. 그러나 이게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도 저의 입장은 항상 같습니다. LAMD가 방어하는 240mm 이상의 대구경 방사포 말고도 그 이하의 포격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분명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서로 배치한다고 해도 북한의 모든 포격을 방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실험류의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 이런 무기가 배치되어도 적의 야포탄을 전부 막지는 못하겠지만 10명이 죽을 걸 5명으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방어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방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물론 155mm로 적의 야포탄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서로 이게 안 된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155mm로 방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험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